스토리텔링은 그 자체로 사람을 치유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서 치유력은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 수 있느냐를 판가름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마치 메뚜기처럼 서로 다른 들판에 살고 있어요. 이 얘기는 클리포드 기어츠가 문화의 해석이란 책에서 발리섬의 유명한 속담이라면서 한 말입니다. 좀 더 정확한 워딩은 서로 다른 메뚜기는 서로 다른 들판에서 산다입니다. 메뚜기들은 자기 들판에서 거기에 알맞게 적응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들판이 달라지면 메뚜기는 달라집니다. 이것은 마치 달리 얘기하면은 서로 다른 안경을 쓰고선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메뚜기를 가장 잘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독수리 오형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독수리 오형제가 서로 다른 헬멧을 쓰고선 악당을 바라볼 때 그 차가 노란색 차로 보이는 또는 파란색 차로 보이는 곤색이나 빨간색 차 사이로 보는 건 그 차가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쓴 헬멧의 색깔이 그렇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제 눈의 안경을 쓰고선 그 안경에 비친 세계를 봅니다. 그렇지만 그 안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과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안경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아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는 안경 안 쓰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거는 좀 저는 의심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이러이러하게 보인 거는 아마도 그때 내가 요런 안경을 썼던 것 같아. 그 안경을 쓰면 꼭 이렇게 보여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들판에 사는 그 메뚜기들과 안경을 쓰는 것 또는 어떤 헬멧을 쓰는 것, 그것이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스토리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물론 10,000개, 1,000,000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것이 5개 정도로는 좁혀질 수 있어요. 그 5개의 좁혀진 스토리를 저는 신화, 영웅담, 종교 경전, 과학, 문학 이렇게 5가지의 대표적인 스토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스토리에 맞게 사람들은 어떤 커뮤니티가 있을 때 그 커뮤니티 안에서 그런 감각들을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서 커뮤니티라는 게 바로 또한 들판이기도 한 거죠. 그 들판에서 신화라는 건 무엇이냐면 어머님의 한없는 사랑입니다. 바로 자기 자식을 품어서 품 안에 있는 자식은 어떻게든 사랑으로 기르고 그렇지 않은 바깥에 있는 내 자식이 아니면은 내쳐버리는 잔인함과 온갖 그 헌신이 함께 있는 그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것이 바로 신화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의 힘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또 영웅담이라는 것은 전쟁, 군사, 정치가 벌이는 여러 가지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승리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마치 아버지가 어떤 가부장적인 질서를 세워서 그 질서에 맞게 여러 가지 높낮이를 착 결정을 하는 그런 스토리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오직 하나뿐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을 가르고 악을 물리치는 그리고 선을 받아들이는 양심적인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스토리가 또 있습니다. 그런 스토리는 종교의 스토리이고 철학의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스토리에 맞게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볼 때는 양심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또 갈라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근대에 들어서부터는 과학자로서 관찰하는 그런 서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공허하고 동질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신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도 아니고 살아 꿈틀거리는 것이 아닌 공허하고 동질적으로 물질처럼 똑같이 보는 데에서 만들어진 법칙은 과연 무엇일까? 이거를 찾아내는 과학자들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개발된 것 중에서는 내 스스로 나의 얘기를 나에게 전하는 바로 그런 어떤 허구로서의 문학이 있습니다. 문학의 가장 큰 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지금 지어낸 이야기라는 걸 놓치지 않고선 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진실된 모습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여기에서 진실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은 나는 진실만을 얘기한다라는 의미에서의 진실이 아니라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꾸며낸 이야기로서 누군가에게 나를 보여주고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꾸밈이 있고 그 다음에 지레짐작을 하고 있고 보잘것없는 그 나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문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신화, 영웅담, 종교경전의 이야기, 과학, 문학 이런 대표적인 스토리를 스토리텔링 하면서 사람들은 자기 세계를 자기 나름대로 들판을 지어낼 수 있고 그 대표적인 5개의 들판을 넘나들면서 살 수 있느냐, 어느 한 들판에 가두어져 가지고 꼼짝을 못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나 삶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대 문학의 주인공은 나입니다. 신화에서 나오는 올림푸스 산에 나오는 신들도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긴 영웅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거룩하고 훌륭하게 사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몸뚱어리 가진 뇌와 몸을 가진 자연과 다를 바 없는 덩어리를 가진 그런 그 과학적인 그런 나도 아닙니다. 문학에서, 특히 근대 문학에서의 나는 스스로가 끊임없이 정답이 아닌 여러 가지 실패담을 얘기하지만 그 실패 속에서 내 나름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그렇지만 그 자기의 답을 정답이라고 우기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그 인생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는 것이 바로 문학입니다. 그 이전에 여러 가지 글쓰기에서 갖고 있었던 정답 찾기가 문학에는 없습니다. 이러저러하게 살아보니 이런 실패는 있었지만 이런 실패와 성공과는 달리 실패한 나도 보듬어 안고 성공했다 해도 마찬가지로 보듬어 안는 그런 어떤 내가 바라보는 나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글쓰기는 지금까지는 없었고 불과 몇백 년밖에 되지 않은 인류의 매우 중요한 발명품이죠. 그 정답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름의 삶을 생생하게 키워준다는 면에서 훨씬 더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을 존엄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마리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실패 많은 나, 정답이 뭔지 몰라서 헤매는 나, 이 나는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거는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나마저 그 나를 버린다면은 아무도 그 나를 찾아주질 않습니다. 실패를 받아들이는 성공한 삶, 실패를 받아들이는 삶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런 아이러니가 드디어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최종적인 성공은 거기에 있다. 이런 부분들을 느끼고 또 느끼고 되새김질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바로 그런 것들이 일상에서 적어도 감추고 싶고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나를 나부터 받아들이는 겁니다.